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상장지수 펀드 ETF가 즐비한데요. 가장 대표적인 기초지수는 바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미국에 상장된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 30곳을 묶어서 하나의 바구니에 담은 건데요. 이를 추정한 ETF 순자산은 수백억 달러에 이릅니다. 나스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랐느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주가 방향성이 결정되기도 하고요. 그러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만들어진 지 31년 만에 AI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만들어졌습니다. 반도체 기업 중에서도 인공지능에 연관된 기업 20곳을 따로 모은 겁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투자 대상도 AI로 압축되는 거죠. 그런데 주목할 점은 반도체 산업의 역사를 주도해온 대표적인 기업 텍사스 인스트루먼츠와 인텔이 여기에서 탈락됐다는 점입니다. 트랜지스터 라디오와 휴대용 계산기를 세계 최초로 만든 기업 텍사스 인스트루먼츠, 또 CPU로 전 세계 컴퓨터와 서버를 장악했던 인텔. 하지만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시대에서 이들의 이름은 그저 과거의 영광에 지나지 않게 됐습니다. 눈부신 기술의 발전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미래를 대비하지 못한 기업. 투자 시장에서는 매우 냉정하게 그들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9월 10일 화요일. 9월도 벌써 이제 초순 넘어서 중순을 향해 가고 있는데 여전히 더운 9월. 자, 오늘은 화요일이죠. 원탁의 기자들 K 만나보시는 날입니다. 88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한 달이 지났는데요. 그 사이에 집값에 좀 변화가 있을까요? 또 각종 대출을 옥죄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 잡힐지 혹은 실수요자들의 불만만 커지는 건 아닐지 여러분도 같이 한번 토론해 보시죠. 그리고 구글, 네이버, 카카오, 쿠팡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그 폐해를 막자 이렇게 정부가 꺼내든 플랫폼법이 있었는데 사실상 이 법을 새로 만드는 게 무산됐습니다. 대신에 선 규제가 아닌 후 조치에 무게를 뒀는데요.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한번 따져보시죠. 오늘의 경제 상식 퀴즈도 나갑니다. 요게 참 반가운 세 글자인데요. 받게 되면 반가운 건데 취업 플랫폼 사람이니 470개 회사를 대상으로 추석에 이걸 주는지 알아봤는데 절반 가까이 약 47%의 기업이 지급할 거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하네요. 선물로 대체하거나 아니면 회사의 여력이 없다거나 지급 규정이 없는 등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했는데요. 반면에 이걸 주는 기업의 평균 금액은 66만 5천 원. 직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습니다. 7524님 보너스, 7027님도 보너스라고 벌써 보내주시는데 보너스라기보다는 정기적으로 주는 급여 월급과 다르고 비슷한 말로 성과급 보너스 인센티브라고도 하는데 실적에 따라서 돈을 더 주는 것, 요걸 이제 세 글자로 특히 한자 그대로 풀면 기여를 해서 상으로 주는 돈, 요 세 글자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 어플리케이션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계속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3647님은 정말 옛날식 표현 보내주셨네요. 떡값. 특히 명절에 떡값이라고 이렇게 또 나오기도 했었죠. 자, 하지만 이제 세 글자 기여를 해서 상으로 주는 돈 그걸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 뉴스도 정리해서 드릴게요.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밤사이 미국장은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단기 낙폭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주요 3대 지수가 1% 넘게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주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에 대한 실망감으로 이제 많이 떨어졌었죠. 주말에 낙폭 과대에 따른 이제 인식으로 인해서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됐는데요. 지난주 이 대형 지수제 S&P 500 지수는 주간 기준 1년 6개월 만에 최악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잇따른 고용 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장에서는 다음 주로 예정된 미국의 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낮출 것이다. 어쨌든 피벗의 어떤 전환점이 왔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저가 매수를 이끌었는데요. 일단 개별주 가운데 이제 지난주 두 자릿수 넘게 빠졌던 엔비디아가 3% 넘게 반등을 했고요. 애플이 지금 신제품 라인업을 선보였습니다. 사실은 신제품 첫날 징크스가 있거든요. 발표하면 주가 늘 빠졌어요. 근데 이 징크스는 깼습니다. 강보합인데 빠지진 않았네요. 네, 빠지진 않았거든요. AI가 탑재된 라인업을 발표하면서 아이폰 16이 시장의 기대치를 웃도는 판매가 예상된다라는 게 호재였습니다. 국제유가도 6일 만에 소폭 반등했는데요. 지난 주말에는 경기 침체 우려로 15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바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다음 주 이제 이 FOMC 회의에서 이번 고용지표 불안에도 불구하고 그 내막을 좀 들여다보면 여기에는 실업률은 오히려 5개월 만에 하락했고 네. 또 시간당 임금은 좀 올랐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9월 18일 FOMC 회의에서는 베이비스 컷 그러니까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이 한 70% 7대 3 정도로 우세하고요. 다만 올해 세 번 남았거든요. 9월 18일 이외에도 11월, 11월과 12월 두 차례 걸쳐서는 오히려 B컷 0.5%포인트 인하 가능성에 베팅을 하고 있어서 이거는 이전의 전망치 연내 기껏해야 한 차례 정도 B컷에 그칠 것이다라는 이 가능성이 이제 2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발표되고 있는 경제 지표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어제 사실 코스피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또 2,500선까지 장중 한때 또 붕괴되기도 했는데 오늘 상승세로 출발했는데 또 이제 약세로 전환을 했어요. 거의 출발 한 10분 만에 이제 하락으로 돌아섰네요. 지금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난주만 거의 한 5조 원 가까이 팔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의 1,700억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내다 팔고 있고 개인은 또 2,300억 원 받아들이고 있는 양상인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가 또 900원 더 빠져가지고 6만 6천 원대로 밀렸고요. SK하이닉스도 강세로 출발했다가 지금 약보합세로 반전해 있습니다. SK텔레콤, 포스코홀딩스 정도만 강보합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언론사 헤드라인 기사가 이거네요. 제목이 폭락보다 무서운 무관심. 개미들 탈출 러시의 초비상. 이게 지금 코스닥이 어제도 거래 대금이 5조 원대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거래 대금이 말 때 10조 원을 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거래 대금이 반토막 났다라는 거고 증시 대기 자금도 한 달간 8조 원이 빠졌고 매매 대금으로 보면은 외국인이 사는 만큼 개인이 팔 수도 있고 개인이 또 사는 만큼 외국인이 팔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관심이나 거래 규모 증시 주변 자금은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게 지금 또 현실적인 또 문제이기도 하네요. 자, 그리고 오늘이 9월 10일인데 이제 9월 중순을 향해 가는데 아직도 여름 같아요. 너무 덥습니다. 여전히 또 에어컨을 돌려야 되고 이 전기요금 고지서가 또 우리한테 날아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전기요금은 사실은 지난해 5월 이후 가정용은 동결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기요금 폭탄 얘기가 나오느냐. 정답요. 누진제 때문입니다. 누진제. 가정용에만 적용되는 전기 많이 사용할수록 인상폭이 커지는 이제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인데 한전의 통계를 보니까 지난 8월 폭염으로 인해서 평균이에요. 네. 주택의 전기 사용량은 지난해보다 9% 늘었지만 누진제 영향으로 요금은 평균 13%뛴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가구예요. 우리나라 전체 가구당 평균 전기 사용량은 한 363kW를 사용해서 요금은 한 6만 4천 원. 지난해보다 13% 7,500원 가량 올랐지만 그러나 가족 수가 많아 4인 가족이다 그러면 껑충 뜹니다. 4인 가족의 경우에는 18,000원 가량 올랐어요.
그래서 전기요금이 98,000원, 10만 원에 육박합니다. 네. 인상폭은 22%가 넘고요. 뭐 찜통 더 이어졌고 사실은 지금 9월인데도 불구하고 야간에 이제 이 냉방을 하지 않으면 이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이제 잠을 주무실 수 없는 열대야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전기요금 증가한 가구 수가 한 76%, 그리고 23%는 전기요금 절약으로 에너지 캐시백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금이 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진실은 뭐냐? 아직도 한국전력은 원가에 못 미치게 전기를 팔고 있다. 그리고 외국보다도 한국의 전기요금이 저렴하다라고 이제 그쵸. 한전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우리 주택용 이 사용 가구당 평균 한 363kW 전기를 썼을 때 요금을 비교해 보면 일본과 프랑스가 우리나라의 2배, 미국은 2.5배, 독일은 한 3배 수준이다라는 건데요. 뭐 G국 대비 낮은 편이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기요금이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제 누진제에 대한 불만은 고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또 전기차 배터리도 이제 화재 이후에 그 배터리 제조사에 대한 관심들 정말 많아졌고 또 일부 자동차 제조사들은 자발적으로 그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기도 했었잖아요. 이제 맞습니다. 이게 의무화 된다고요? 맞습니다. 다음 달부터 이제 전기차 배터리의 이제 안전성을 정부가 이제 판매 전에 인증하는 제도가 시행이 돼서 배터리 관련 정보 공개가 의무화됩니다. 당초 이제 내년 2월 시행 예정이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 제도를 올해 10월 앞당겨서 시범 사업을 실시하기로 한 건데요. 배터리 인증제라는 건 이제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배터리 제조사가 안전 기준에 따라 배터리를 만들고 정부가 이를 사후에 검증하는 체계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제조사가 판매하기 전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의 이 배터리 안전 성능 시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요. 또 이렇게 되면 판매 전 정부가 이제 안전성을 보장하게 되는 셈인데 그러면 어떤 정보들이 제공이 되느냐? 배터리의 경우에는 용량, 배터리 전압, 또 최고 출력 등이고 배터리 셀의 경우에도 제조사, 또 형태, 주요 원료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데 아마 인천 청라 아파트 지구 이제 이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해서 배터리 제조사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배터리 제조사들은 이런 주요 정보를 소비자들한테 제공을 하고 또 이것을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하도록 하는 의무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어서 자동차 등록증에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국민들의 알 권리를 이제 보장을 좀 한층 강화하겠다. 왜냐하면 이 전기차 포비아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자동차 등록증에 배터리 제조사가 명기가 되면 약간 소비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제조사나 그 제조 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면 중고차 가격에도 영향 미치겠네요. 그리고 이제 살 때부터 네. 이제 배터리 정보가 공개가 되면 살 때부터 그러면 이제 조금 값을 좀 더 주더라도 안정성이 좀 뛰어나다. 배터리 가격이 좀 전기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아마 이쪽으로 관심이 더 쏠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명한 소비자들이 또 그렇게 판단을 하시겠죠. 자, 그런 가운데 중국산 전기차는 해외 공략의 속도를 더 내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지금 뭐 캐즘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전기차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거든요. 팔릴 건 이미 다 팔렸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조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이브리드 시장으로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전기차는 일단 탄탄한 내수 시장의 성공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해외 진출의 가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건데요. 올해 상반기 통계를 보니까 중국의 전기차 수출이 42만여 대를 팔아서 1년 전에 비해서 34%가 늘어난 겁니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를 갈아치웠고요. 주로 어디 공략하고 있느냐? 선진국이 아니라 신흥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내수 시장이 좀 둔화되니까 뭐 정부가 지원하고 가격 경쟁력을 활용해서 수출을 좀 확대하다 보니까 일부 이제 중국 이 전기차 업체들은 유럽을 포함한 선진국에다가 현지 생산 공장을 더 증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제 한국차인데요. 우리나라 전기차는 상반기에 오히려 수출이 줄었습니다. 1.8% 감소했는데 자 그래서 이 한국 자동차 산업이 지금 국내외 전기차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고 또 소재나 배터리 제품으로 이어지는 어떤 전기차의 생태계 기반을 이 기회에 좀 확충해야 한다.
정부 역시 정교한 정책을 좀 세워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이 공들이고 있는 이 아세안, 인도와 같은 신흥시장에서의 전기차 경쟁력을 더 높여야 한다라는 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원탁의 기자들 K 함께 만나보시죠. KBS 김준범, 장혁진,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손서영 기자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손 기자님 소개 좀 해주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경제부에서 지금 취재를 하고 있고요. 네. 한국은행 금융위 금감원 업계 다양한 금융 관련된 일들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서영민 기자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닙니다. 자주 오셔야죠. 또 서영민 기자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동산 이야기부터 좀 먼저 해봐야 될 텐데 88 부동산 대책 8월 8일에 나왔으니까 이게 딱 한 달 넘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집값 흐름은 좀 달라진 게 있을까요? 어떤가요? 일단 뭐 장혁진 기자. 어제 이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이제 뭐 집값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 뭐 기자 간담회가 있었나 봐요.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뭐 냉정히 얘기해서 88 대책 때문은 아니고 뭐 최근에 좀 대출 조이는 그런 이제 대책들이 발표되면서 살짝 위축됐다고 봐야죠. 뭐 88 대책이 이제 핵심은 그거잖아요. 뭐 강남의 그린벨트 풀어서 이제 아파트 공급하고 이제 특례법 만들어서 이제 재건축 재개발 기간 단축하고 또 이제 그 오피스텔이랑 빌라 같은 거 이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거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뭐 효과 있는지 평가하려면 최소 몇 년은 걸리는 것들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죠. 예, 또 정권이 바뀌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중요한 부동산 대책 뭐 정확히는 뭐 금융 대책이지만 대출 규제가 지금 집값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이제 각오를 좀 단단히 하고 나왔습니다. 각오요?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그 대출 규제 때문에 혼란을 겪는 실수요자가 바로 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올해 이제 10월, 11월에 제가 이제 분양받아 아파트 들어가야 되는데 아하.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은행마다 다 달라요. 지금 전세 대출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전세 대출. 그러니까 이제 그 잔금을 전세금을 받아서 치르는 예. 이 수분양자들이 있잖아요. 그게 네네. 이제 전데 이게 은행마다 다르니까 지금 우리 단톡방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거 어차피 이따가 뭐 대출 얘기할 테지만 그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테지만 좀 이렇게 지금 어떤 좀 저희가 혼란을 겪고 있는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각오를 하고 나오셨다고 장 하니까. 기자는 상당히 이제 정부 비판적인 예. 쪽으로 가겠네요. 실수요자인데 또 혼란스러운 수요자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아이고. 근데 이제 앞서서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번에 기준금리 이제 동결 이후에 기자회견을 할 때도 그 유동성이 이제 늘어나면은 자꾸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한 구조적인 원인 그리고 강남 불패의 구조적인 원인도 좀 고민 중이라고 했거든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또 이게 강남 불패는 참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어떻게들 보세요? 그러니까 손서영 기자. 당시에 이제 금리를 동결하면서도 밝혔던 게 물가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이제 금리를 인하할 시점이 됐다. 네. 그런데도 못하는 이유가 부동산이다 이렇게 좀 꼬집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특히 가계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문제를 좀 심각하게 보고 있고 이게 이제 다른 것보다는 거시경제의 굉장히 안정을 좀 깨트릴 수 있다. 이런 네.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위기 의식을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강남 부동산 불패 이런 좀 되게 좀 직설적인 워딩도 좀 총재가 이제 밝혔던 건데 이게 이제 끝나지 않는 한 이건 회복되지 않을 거다. 이런 흐름들이 이렇게 해서 조금 문제가 좀 바로 해결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워딩한 건 그대로 읽으면 네. 그러니까 이제 이창용 총재가 제가 지금 고민하는 건
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조그만 충격이 있어도 급등하는 구조가 형성됐는가 하는 문제다. 그러니까 돈이 조금 풀린다, 대출이 조금 는다 싶으면 일단 서울 집값, 특히 이제 강남 집값부터 오르는 그게 사실 뭐 공식처럼 돼 있잖아요. 그것은 뭐 이유는 간단하죠. 틈만 나면 여건만 되면 여력만 되면 강남 집을 살리는 수요가 자득 쌓여 있으니까 예. 조금만 틈이 열리면 확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제 진단을 한 거고 이창용 총재는 그 이유가 그리고 강남의 입시를 위해서 들어가는 강남의 이주 수요가 근본적인 원인인 것 같다라고 이제 진단을 했는데 뭐 그게 입시 수요가 가장 큰 원인인지 뭐 다른 게 더 큰 원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강남 대기 수요가 늘 있다라는 거는 뭐 이제 우리 사회의 상식 같은 일이죠. 근데 그거를 잡는 방법은 사실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모든 정부가 마찬가지입니다. 공급을 확대하고 수요를 억제하는 건데 네. 공급 같은 경우는 방금 장 기자도 얘기했지만 88 대책은 공급 대책이 나온 거지 공급 물량은 몇 년 있다 나올 거예요. 지금 뭐 문재인 정부부터 쭉 보면은 공급 대책만 정말 우리 좀 거친 말로 징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대책 공급 물량은 어디 있어요? 대책만 계속 나오는 게 공급인 거고 그만큼 이제 공급이라는 게 늘리기 어렵다는 걸 방증하는 거고 수요 억제는 쉽습니다. 지금 장기적 혼란을 겪듯이 그냥 금융당국 한마디로 대출 정책 바꿔버리면 수요는 바로 좁혀지거든요. 당장 내일부터 좁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반복됐던 거죠. 수요는 가득 쌓이는 상황에서 대출 줄여가지고 단계적으로 눌러놓고 슬슬 몇십 풀어주면 또 올라오고 또 조이고 또 올라오고 공급 확대가 안 되는 상황에서 수요만 가지고 조절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혼란이 반복되는 거죠. 그러게요. 9월부터 또 하나 시행이 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대출 규제 이런 것도 좀 이야기해 볼 텐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이 됐죠. 어느 정도 금리가 더 향후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을 더 추가로 가정을 해서 뭐 쉽게 말하면은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금리를 또 견딜 수 있느냐 이건데 요거는 어떻습니까? 시장에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물론 며칠 안 됐습니다만. 스트레스 DSR은 어쨌든 한도를 줄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대출이 나오는 한도가 결과적으로 줄어드는 건데 이제 대출을 이제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9월까지는 이제 막차로 이제 8월 말까지는 이제 막차로 신청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언제까지 그 대출 증가세에 영향을 끼치냐면 저희가 뭐 취재를 해보면 한 두세 달 정도 시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막차 신청하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8월 말에 신청을 하면 이 대출이 실행되는 날짜는 11월까지 돼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사 갈 때 그렇죠, 대출 그렇죠. 신청을 하잖아요. 두세 달 전에 그러니까 하니까. 우리가 뭐 다음 주에 대출 나오는 거를 전주에 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출 증가세는 11월 정도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집값은 그때까지도 이제 부양되는 효과는 그때까지도 있을 거거든요. 신청일기 중이기 네, 그렇죠. 때문에. 근데 어쨌든 DSR로 하면은 장 기자 말처럼 이제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거고 또 현재 계획대로면 내년 7월부터는 DSR 3단계 더 조이기 때문에 사실 대출을 조이면은 효과가 단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우리 주택들을 살 때 100% 자기 돈으로 사는 사람의 비율이 몇 %나 되겠어요? 다 담보대출인데 네. 그거를 줄여버리면 당연히 매수세가 꺾이죠. 단기적으로는 분명한 효과가 있을 텐데 그럼 그 효과가 쭉 갈 거냐 아니면 단기 반짝하고 다시 슬금슬금 올라올 거냐는 모르는 거지만 지금까지 학습 효과로 보면은 대출로 조이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에 뭐 KDI가 작년에 낸 보고서를 봐도 대출 규제로 인한 효과는 뭐 6개월밖에 안 간다. 그러니까 이창용 총재가 말한 그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늘 어떻게든 서울의 아파트를 살리는 수요가 늘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혹은 강남 아파트 살리는 상황이 수요가 늘 있는 상황에서 대출을 조이는 거는 그걸 억지로 눌러놓는 거기 때문에 그 수요 자체를 풀어주지 못하는 한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DSR을 조이면 당연히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약간 주춤하고 얼겠지만 그게 내년 하반기는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건 사실 장담 못하죠. 네. 이게 지금 주택담보대출 또 전세대출 나아가서 신용대출 즉 마이너스 통장까지도 그 사람의 연봉 이내로 뭐 줄이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제가 1, 2, 3, 4 줄줄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 효과는 단기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은행 계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내년에 받으세요. 내년에 또 풀려요. 항상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상반기에 대출이 소진이 돼서 네. 그 총량이라고 하죠. 증가 총량을 맞추려고 하반기에 또 옥죄게 되고 연초에는 또 다시 리셋이 되니까 또 다시 풀리고 참 이러다 보니까 또 현금 부자들만 또 좋은 일 아니냐 이런 또 웃지 못할 이야기도 나오고요.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또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잠깐 이제 운을 뗐습니다만 장혁진 기자의 사례뿐만 아니라 네. 주변에서도 이런 일들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언론지상에도 많이 기자들이 좀 저를 좀 취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심지어 이제 둔촌주공이 이제 올해 11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그 둔촌주공이 작년에 이제 미분양 날 것 같으니까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실거주 의무를 풀어줬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뭐 이번 총선 전에도 여야 합의로 그걸 해줬어요. 네, 네. 그게 불분명하니까. 근데 그 말은 뭐예요? 실거주 의무를 풀어줬다는 이유는 뭐예요? 전세금을 받아서 잔금을 치를 수 있게 해준 거예요. 네네네. 네. 그렇죠. 근데 정작 이제 입주할 이제 11월이 다가오니까 이 세입자들에 대한 이제 그 세입자의 전세금을 받아서 이 잔금을 치르려는 대출에 대한 규제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냐면 제가 어제 다 조사를 했는데 신한은행이랑 국민은행은 그 전세 대출이 나와요. 세입자가. 네. 근데 신한은행, 하나은행은 되고 KB 국민은행은 10월 말까지는 안 되고 11월부터는 해준대요. 그래요? 그리고 뭐 농협은행이랑 우리은행은 안 돼요. 근데 이게 다 이제 처음에 청약을 할 때 네. 이렇게 자금 조달 계획을 그렇게 세운 건데 그렇죠. 갑자기 이제 돈줄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100% 현금을 가진 그 세입자를 구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뭐 1, 2억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뭐 KB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10월 말까지는 안 되고 11월부터는 된다는 건데 저희 아파트 입주 기간이 10월부터 11월까지거든요. 그럼 10월에 입주하는 세입자는 전세 대출이 나오고 11월에 입주하면 10월 말까지는 안 나오고 10월부터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마다도 지금 기준이 다르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은행마다 다르고 그 시점마다 다르고 그러니까 뭐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은행마다 다니면서 문을 두드려 봐야 하는 건가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손소영 기자. 네. 네, 근데 이제 당국 입장에서는 은행들이 좀 자율적으로 조치를 해야 된다. 이제 최근에 자율적. 이제 그런 화두를 또 던지면서 약간의 좀 공방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도 혼란은 계속될 것 같아요. 뭔가 명확한 일관된 이제 획일된 가이드라인은 주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은행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네. 정책 당국에서 봤을 때는 은행들마다 저렇게 지금 시기나 아니면은 대출 방식이 다 다른 게 오히려 자율적이기 때문에 좋은 거야. 또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당국자들은. 웃긴 거 뭐냐면 이제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1주택자에게 이제 전세 대출을 완전히 막아버렸는데 그래서 여기 대해서 이제 이복현 원장이 한마디 했죠. 이렇게 실수요자의 혼란을 줘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9가지 유형을 발표했어요. 이게 1주택자가 대출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경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부부가 1주택자인데 부부가 이제 주택을 갖고 있어요. 이혼 소송 중이에요. 그럼 별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전세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네. 소송 관련 서류를 은행에다 내면 전세 대출 내주겠다. 그리고 지방으로 발령이 나요. 그럼 회사 인사 발령문을 갖고 와라. 자녀가 결혼을 한다. 그럼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를 갖고 와라. 그러면 은행에서 내준다는 건데 이거를 굉장히 뭐 세심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걸 스윗하다고 해야 하나요? 그게 아니죠. 그냥 네. 단순히 불편함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금리, 대출 금리, 특히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로 좀 한정하면은 네. 약간 좀 고약하게 평가하자면 시장 논리가 전혀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출 금리를 결정을 누가 한다? 정부가 한다. 조금 더 정확하게는 금감원이 하는 거예요. 원래 금리는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이 결정하면 그렇죠, 금통위가 그렇죠. 결정하면 그 기준금리에 따라서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자기들의 정책대로 더할 사람 더하고 깎을 사람 깎아서 그걸 가지고 고객들이 유치하는 경쟁. 이제 그게 경쟁하면서. 교과서적인 건데 네. 물론 시장이 교과서대로 움직이진 않죠. 근데 작년 말 올해 초부터 있었던 일을 제가 한번 일정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기억합니다. 우리 횡재세 얘기 나오면서 작년에 은행들이 고금리 이자 장소로 돈을 너무 많이 벌었다라고 엄청난 질타를 했고요. 실제로 우리 상생기금이라고 해서 은행들한테 2조 원씩 이렇게
결론적으로는 자발적으로 냈지만 이제 뒤 과정은 굉장히 압박이 네. 있었죠. 그렇게 해서 은행들을 압박했어요. 그랬더니 은행들이 금리를 슬금슬금 낮췄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부도 정책 대출 금리 많이 낮춰서 상품들을 내놨고요. 당연히 가계대출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가계대출 느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랐어요. 그게 올해 한 8, 9월 됩니다. 그러니까 금감원장이 등판을 하죠. 가계대출 너무 는다.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은행들이 금리를 올렸어요. 금리를 올리니까 야, 너희 금리를 올리면 어떡해? 다른 식으로 줘야지. 그러니까 다른 대책 때문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만기를 50년에서 30년으로 줄이고 그다음에 뭐 보통 방실공제라고 해서 대출 좀 더해주는 한도도 좀 깎아버리고 그러다 또 유주택자도 이제는 담보대출 안 해주겠다고 하고 전세대출도 막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또 금감원에서 유주택자까지 안 해주는 건 좀 심하잖아.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오늘 이제 금감원장이랑 시중은행 등들이 만난단 말이에요. 자, 이 모든 변수가 금감원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올해와 작년 상황은 우리나라 금리는 금감원이 결정한다가 거의 법이 돼버린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 네. 그 이제 내놓는 주문들은 약간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내어내라. 지금 8784님도 은행 대출 옥죄서 가계부채 집값을 잡겠다는 뜻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자고 나면 바뀌는 대출 조건 또 금융당국의 일관성 없는 정책 혼선은 반드시 시정돼야 합니다. 이렇게 꼬집어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금융위 금감원 사이에서도 뭐 좀 엇박자가 나오고 있잖아요. 선서영 기자. 약간의 좀 톤, 뉘앙스의 차이에서 좀 벌어지는 예. 일인데 일단 뭐 기본적으로 좀 전제는 새로 금융위원장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네. 이제 바뀌면서 조금 더 목소리를 내겠다 뭐 그런 취지에서 이제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좀 이번에 가계 대출 관련해서도 조금 약간의 톤의 차이가 나온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김준범 기자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오락가락하는 그런 좀 정책들이 있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좀 금감원은 좀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좀 기조를 보였었는데 금융위는 그건 아니다. 우린 자율적으로 하겠다. 이제 요거에 대한 좀 방침의 차이 이런 것들에서 좀 갈등이 비춰진 것 그래서 같아요. 이제 혼선이 빚어진 이후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뭐 기자간담회를 하니까 네. 대부분 언론 헤드라인이 그거더라고요. 금융위원장 등판. 아니 근데 등판이 아니라 원래 금융위원장이 해야 되는 일이 그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금융정책을 집행하는 데가 금융위원회고 금감원은 원래 건전 경영이나 건전성 관리 감독을 하는 곳인데 하여튼가 뭐가 좀 많이 바뀐 것 같긴 한데 그게 이번에 좀 특성이기도 하고 그 오늘이죠? 근데 이제 금감원장이 주요 은행장들하고 또 간담회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지금 어떤 이제 이야기가 나올까요? 10시부터 할 텐데. 10시부터.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약간 금감원장 입장에서도 좀 아뜨거한 상황이잖아요. 금융위원장이 나서서 좀 이제 관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은행권의 의견을 듣는다는데 오늘 일단은 좀 방점을 의견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현장에서 좀 어떤 대출 관리 어려움이 있는지 좀 어떤 식으로 해가면 좋겠다는지 그런 것들을 좀 듣는데 일단 방점은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차주들 네. 돈을 빌리는 사람들 대부분 성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는 건 일단 1차적으로 개인이 이제 하면 안 되는 거고 네. 만약에 이제 부실한 개인한테 돈을 빌려주면 그거는 은행이 감당하고 책임져야 하는 일인 겁니다. 근데 단순히 어떤 1주택자면 대출을 전부 막아버리겠다 이렇게 획일적이고 일률적으로 규제를 해버리면 충분히 그 대출을 갚을 수 있는 그 성인에게도 대출을 안 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까 이제 앞서 이제 김종훈 기자도 얘기했지만 이제 시장 경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 불편만 주는 금융인 거죠. 어떤 좀 메시지가 없는. 그래서 아무쪼록 좀 오늘 뭐 만나서 또 어떤 대책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좀 기대를 해봅니다. 실수요자로서. 그러게요. 언제까지 대출 규제로 수요를 묶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도 필요하고 다만 또 이 널뛰는 집값을 또 안정시켜야 하는 그런 또 책무도 분명히 또 있어 보이고 참 어렵습니다. 이게 또 앞으로 미국 연준도 9월 18일 FOMC에서 금리를 내릴 것 같고 뭐 11월, 12월에 대한 그 기대이나 기대감도 계속 있는데 그러면 한국은행도 이제 순차적으로 또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데 네. 금리가 또 내려가는 상황에서 과연 집값은 가만히 있겠는가라는 걱정도 고민도 같이 있는 거죠.
기자분들은 혹시 그 집값 자체에 대한 걱정이나 근데- 고민은 근데 없어요? 저는 지금 아유, 집값 진짜. 상승세는 그러니까 전세가가 작년부터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파트 전세 매물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매매를 또 억제하면 전세 가격이 또 오르죠. 그죠. 이제 그러니까 아파트 매매가라는 거는 결국 전세가가 코어기 때문에 그거를 밀어 올리는 거잖아요. 그 매매가도. 근데 지금 이제 빌라 같은 비아파트 전세에 안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은 다 아파트 전세만 선호하니까. 쏠림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제 대출 규제 때문에 매매 시장에 가려던 사람들도 다시 전세 시장으로 돌아오고 있거든요. 요새 뭐 특례 전세 대출 같은 경우는 또 1%포인트 1%대로 빌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또 전세가를 올리고 그게 또 매매가를 올려버리는 이런 좀 반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동안 좀 집값 상승세는 뭐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요로 그러니까 그 금리를 올려서 대출을 묶어서 집을 사려는 마음을 줄이는 걸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요. 네. 결국은 이제 물론 그것도 병행돼야 되지만 결국은 공급이 병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공급 대책을 안 믿어요 시장에서. 저거 내봐야 한 5년 뒤에 뭐 정부도 바뀔 텐데 나오겠어?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지금 어디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부에도 공급 대책 내놨지만 그린벨트 해제하겠다고 했지만 좀 몇 년 걸리는데 이걸 믿지를 않아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공급은 지금 대책만 쏟아지고 물량은 안 나오는 상황인 건데 이게 해소가 안 되면 아무리 수요를 묶어도 한계가 명확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같이 공급도 해주면서 수요를 묶어야 되는데 거기가 공급이 꽉 막혀 있으니까요. 네. 또 금감원장과 은행장들의 간담회에서도 나오는 소식 저희가 또 뉴스로도 계속 전달해 드릴게요. 자,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적인 월급 말고 회사에 기여를 해서 상으로 받거나 어떤 조건에 따라서 지급받는 돈을 세 글자로 이렇게 우리가 넓은 의미로 부르게 됩니다. 최근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약 8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올해 추석에 자금 사정이 어렵다. 네 곳 중에 한 곳이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매출이 부진하고 원자재나 인건비가 너무 상승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답입니다. 그러면서 직원에게 추석을 앞두고 이걸 주겠다라는 기업도 그 절반에 그쳤는데요. 많이 좀 받으면 좋은데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5826님 저희는 기간제여서 보너스가 없습니다. 저도 받고 싶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정답은 이제 보너스가 아니고 그 앞에 정답도 써주셨네요. 5826님 고맙습니다. 장은선님도 저는 계약직이라서 이게 없어요. 그래도 월급 받는 회사 다녀서 감사하면서 다닙니다. 요즘 불경기잖아요. 또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보내주셨고요. 김도형님 올해 회사 직원 실수로 추석 이후에 이걸 준다네요. 유유. 미리미리 자금 마련을 해놨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었나 봅니다. 자, 여러분이 좀 생각하시는 정답 또 의견 많이 보내주십시오. 중간중간 계속 읽어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구글 등등 정말 우리가 플랫폼 기업의 서비스를 빼놓고는 살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플랫폼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플랫폼 법이라는 걸 새로 만들려고 했었던 거죠, 정부에서 원래. 원래는 이제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을 만들겠다는 게 지난해 말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였죠. 네. 그게 어떤 내용이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뭐 네이버나 카카오, 뭐 쿠팡이나 이제 배달의 민족 같은 이제 플랫폼이 이제 자사 우대라든지 뭐 끼워 팔기 같은 불공정 행위를 저지를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이 그 회사가 지배적 사업자라고 판단이 될 경우 뭐 더 센 그런 이제 책임을 지게 하는 거죠. 과징금도 올리고 네. 또 잘못이 없다는 거를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걸 뭐 입증 책임이라고 하는데 그걸 증명을 못하면 그냥 바로 법 위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랫폼을 굉장히 세게 규제하는 법안인데 근데 핵심 쟁점은 사전 지정 여부였던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배적 사업자를 미리 이제 지정을 해서 공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 네이버랑 쿠팡은 이거
그 업계에서 지배적 사업자다 이렇게 공표를 하면 그 회사에서 이제 불공정 의심 행위가 발생을 하면 바로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가서 이제 위반 여부를 따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 좀 좌초됐다, 좀 무산됐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이 사전 지정이 아니라 사후 규제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불공정 의심 행위가 발생한 다음에 이 회사가 지배적 사업자인지 따져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매출액이라든지 그런 기준들이 있거든요. 네. 하지만 뭐 여기에 대해서 그 회사가 불복 절차도 밟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속한 좀 사건 처리는 어려워진 거죠. 그런 점에서 좀 이제 그런 평가가 나오는 거고 앞서 뭐 이렇게 따로 법을 제정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존의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식으로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뭐 그런 또 평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새로운 법을 만들려고 했으나 그거는 무산이 됐고 기존에 있던 법을 좀 개정을 하는 방식으로 조금 방향을 선회했다. 그러니까 플랫폼들을 규제할 때 원래 계획은 사전 지정 방식으로 규제를 하려고 했는데 이걸 변경해서 사후 추정 방식으로 이제 규제한다는 건데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유해서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아는 것 중에 재벌, 대기업 집단 이거 너무나 우리 익숙한 제도잖아요. 재벌이라는 단어는 옥스퍼드 사전에 있지 네. 않습니까? 우리가 재벌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전에 지정을 해요. 자산 총액이 5조 원이 넘으면 네. 대기업 집단, 법률용어로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을 하고 매년 발표를 합니다. 우리 현재 대기업 집단 몇 개다 지정하고 그 회사들은 재벌이 하면 안 되는 행위들을 매일 감시를 하고 재벌 스스로 공시를 하게 다 의무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어기면 강하게 처벌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원래 계획은 플랫폼도 뭐 시장 점유율이 얼마 이상이라든지 뭐 회원 수가 몇 명 이상이면 플랫폼 지배적 사업자, 그럼 일종의 플랫폼 재벌로 지정을 해놓고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려고 했던 건데 플랫폼 업계에서 굉장히 반발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 정작 정말 센 플랫폼 구글이나 뭐 이런 넷플릭스 해외 사업자들은 잡지 못하고 왜 국내 사업자 네이버, 카카오, 뭐 배달의 민족 왜 우리만 괴롭히느냐라는 반발이 있었고 일단 미국에서도 미국 그 뭐 경제계에서도 너희 만약 플랫폼 제정해서 구글 같은 경우를 플랫폼 지배적 사업자, 플랫폼 재벌로 지정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라고 분명히 경고장이 왔어요. 근데 우리가 미국이 기침을 하면 우리는 알아놓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당히 좀 부담을 많이 느꼈고 그래서 사후 추정 방식으로 바꾸는 건데 그러니까 사후 추정은 지금 하면 안 되는 행위지 4가지를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자사 우대, 그러니까 우리 플랫폼 우대해달라라든지 뭐 끼워 팔기라든지 이런 것 4가지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걸 정해놨고 그 4가지 행위를 어느 회사가 했을 때 그때 이 회사가 지배적 사업자인지 아닌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좀 뒤에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히 검열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규제를 강하게 내세운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이런 법을 뭐하러 하는 거야? 라는 무용론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미국 상공회의소를 비롯해서 좀 미국 측에 이제 또 압박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정부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법을 좀 고쳐서 어떻게 보면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들여다보는 걸 더 이제 택한 것 같기도 한데 사전 지정, 사후 추정 요것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독과점 기업이냐 아니냐를 보는 그 기준 자체도 조금 완화됐다면서요? 요 기준 자체도 이제 들여다봐야 되는데 원래는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얼마인 기업들 세세한 게 있었죠. 그렇죠. 근데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이번에 그 플랫폼법에서 나오는 연매출 4조 원 이하라고 했는데 이 기준을 적용했을 때 우리 좀 토종 업체가 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라는 지적도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 구글 같은 경우는 이게 정확한 매출을 좀 공개를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근데 업계에서 추정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한 10조 원 정도 버는 것 같다라는 추정은 있어요. 그렇다면 4조 원이 넘어가죠. 어디 해외 빅테크 기업들이요? 구글 같은 네. 구글의 경우. 하지만 구글 코리아에서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매출은 연 한 4천억 원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 국내 발생하는 매출의 대부분을 이제 해외로 귀속을 시키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글은 오히려 이 기준에 따르면 빠질 수가 있는 거고 특히나 또 중국의 알리라든지 이런 테무라든지 이런 이커머스 업체들도 그 이제 외국 회사 같은 경우는 자료를 이렇게
완벽하게 좀 제출을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실제로 EU에서도 이런 이제 불법 콘텐츠를 규제한다고 뭐 월간 이용자 수를 이제 빅테크 업체들한테 내라고 했는데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월간 이용자 수를 적게 보고해서 규제 대상에 빠진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EU한테도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과연 빅테크들이 이렇게 나와서 그러니까 배짱식으로 나왔을 경우에 그 대응할 수 있는 무기가 있느냐? 뭐 그거는 뭐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좀 토종 업체들만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 점도 있고요. 방금 이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독점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정거래법은 계열사 없이 사업자가 한 개라고 했을 때 한 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이면 그 회사를 독점이라고 지정을 해요. 근데 이번 플랫폼에 대해서는 한 개 사업자가 60% 이상일 때 지정하기로 완화를 해줬어요. 완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토종 기업들 중에 플랫폼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걸로 예상되는 거는 네이버, 카카오밖에 없습니다. 현재 공정에 만든 기준으로 보면은 뭐 쿠팡은 점유율이 미달돼서 안 될 것 같고 배달의 민족은 매출이 4조 원이 안 돼서 빠질 것 같고 그런 식이어서 결국 우리가 보통 뭐 네카라 쿠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중에 이 법에 따르면 플랫폼 지배적 사업자가 될 만한 후보군이 네이버, 카카오밖에 없기 때문에 빠져나갈 사람 다 빠져나가네 이 평가를 받는 겁니다. 저희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점유율이 58.7%인데 아까 기준 60%라고 했잖아요. 1.3% 딱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배민을 비롯해서 뭐 요기요라든지 어떤 그 배달 플랫폼에 대해서 또 자영업자들 불만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 법에 어떻게 보면 아예 그 그물망 안에 들어오지를 않는 딱 그 정도 사이즈이기 때문에 배민은 여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물론 사후적으로도 어떤 뭐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을 때는 현재 법 조항으로 처벌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조금 더 강화하려고 했었던 플랫폼법 이거는 이제 제정조차도 좀 안 되는 거고 기존의 법을 개정하더라도 그 그물망이 조금 더 이제 넓어졌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만약에 이들 기업이 독과점 지위를 남용을 했다. 그러면 과징금이라든지 제재 수위는 어떻습니까? 뭐 제대로 좀 처벌을 받을 수는 있는 겁니까? 좀 무서워할 수는 있는 겁니까? 규정은 올렸습니다. 지금은 과징금이 매출액의 6%, 예를 들어서 뭐 1조를 매출하는 회사면 600억 원까지만 과징금 매길 수 있는데 매출액의 8%까지 과징금 매길 수 있다. 1조라면 800억 원까지. 그다음에 임시 중지 명령이라고 해서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 일단 하지 마. 그러니까 뭐 법원으로 치면 뭐 가처분 같은 걸 내리겠다는 건데 다 좋은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런 시장 지배적 행위를 할 때 그 독점이냐 아니냐, 반칙이냐 아니냐, 갑질이냐 아니냐 판단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2년에서 5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최근에 공정위가 쿠팡에 대해서 과징금 굉장히 세게 매긴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2024년에 발표한 문제적 행위들은 2019년 걸 거에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플랫폼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다음 이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지 아닌지를 조사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전 지정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던 거거든요. 미리 딱 정해놓고 학교에 좀 비유하자면은 거칠게 비유하자면 학교에 뭐 일진이 될 만한 친구들 미리 정해놓고 그 친구들만 쭉 보자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걸 포기했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가서 조사 자체가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과징금이 한도도 올려갔고 뭐 임시 중지 명령이라는 뭐 추가 조치도 나왔기 때문에 나아진 건 맞지만 우리가 보통 지연된 정의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사가 결론이 늦게 나오는데 그게 처분이 늦게 나오면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는 무슨 정의 회복이라는 느낌이 들겠어요. 그거는 해결이 안 됐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근데 이번에 그 나온 법안에 대해서도 계속 그 반발하는 그 목소리가 큰 것 같아요. 특히 그 아까 이제 언급하셨던 임시 중지 명령 같은 경우는 이게 도입된 거는 몇 년 됐는데 실행된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돼도 만약에 이거 뭐 유튜브 조사 들어가면서 임시 중지 명령 내리면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유튜브 모든 유튜브 플레이를 중지하라 뭐 이럴 수도 없을 거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플랫폼에서 야 이거는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불편만 줄 수 있다라고 지금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 그게 또 플랫폼 기업들이 내세우는 힘이죠. 네. 그러니까 또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었던 이제 스스로 그 잘못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라는 게 어찌 보면 이제 유무죄가 이제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인 사업자가 스스로 이제 무죄임을 증명을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뭐 사실 그 누군가 이제 죄가 있으면 이제 공권력을 가진 이제 국가가 이제 입증을 해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는 건데 사실 이게 약간 헌법상의 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좀 정부에서도 조금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제로 뭐 일리가 아예 없진 않고요. 이런 부분도.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는 좀 반대하는 목소리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짧게 이것도 하나 참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그 티몬 위메프 사태 이후에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대한 어떤 좀 대책도 같이 조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 좀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어제 뭐 공정이나 금융이나 이렇게 당국에서 좀 이제 방안을 내놓긴 했는데 이게 뭔가 명확한 단일안을 내놓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온라인 오픈마켓을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이제 대규모 유통업자 수준으로 좀 규제를 하겠다 이런 방침은 밝혔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적용 대상이나 정상 기한 같은 핵심 기준들을 좀 이렇게 명시적으로 정하지는 못한 상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전히 조금 이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핵심이 판매 대금을 언제 주도록 하느냐 이거였는데 그래도 좀 이제 당긴다는 방침이긴 한데. 근데 이것도 이제 규제 대상 업체 범위가 같이 나왔는데 여기 뭐 기준 적용하면 TMF가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대요. 티몬과 UMF가. 오히려? 예, 그 뭐 중개 거래 수익이랑 중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래서 TMF 없는 TMF 법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온라인 쇼핑 같은 경우는 판매 대금을 원래는 소비자가 물건을 판 사람에게 준 돈이잖아요. 근데 네. 중간에 있는 플랫폼 업체가 가지고 있다가 거기다 손대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근본적으로 손을 막아야 돼요. 예. 언제든지 사고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자, 오늘 원탁의 기자들 KBS 김준범, 장혁진, 손서영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1부 마칠 시간인데요. 2부에서는 요즘 각종 범죄에 많이 악용되고 있는 딥페이크 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딥페이크를 분간해낼 수 있을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2부 재미날 겁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